이리온. 이번 주에 아마 주 초에 그 매크로 얘기가 많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저번 주에 자체적으로 좀 의미 있는 시기가 오는 거 아니냐는 고민을 했고, 이번 주에 자료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자료는 어떻게 해서든 신중호 팀장이 결국 꿈과 현실이라는 어떤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간다면 결국은 삼성전자로 이수한 이런 대형주,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게 끌고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로 봤을 때도 유동성이 자꾸 줄어들고 연준이 대차표가 좀 축소될 거다. 뭐 이런 말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다. 우리 아까 우혜영 연구원도 얘기했지만 그쪽 파트를 맡고 있는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전부 다 경제 상황이라 이런 것들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가 수비 아닌 나무를 보자고 지난 몇 개월 위기 뒤에는 결국 종목에 좀 집중했는데, 이제는 숲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는 장이 좀 이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무 하나하나 보면은 상당히 비싸진 게 많아 보이는데, 또 나무로 보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종목들인데 숲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끼리 결론 잠시를 본다면 정말 곽경은 영도 이제 조선이나 화학, 케미칼 일부 종목들도 좀 한번 사볼까? 단기로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산자만 보고 그쪽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트레이딩 개념으로는 좀 볼까 말까 정도까지도 우리 무조건 줄이자였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니까요. 오늘 시간은 그래도 저희 하우스비를 이끌고 있는 두 분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주목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임조입니다. 네, 전략팀장 신중호입니다. 예, 이코노미스트 최광혁입니다. 그렇죠. 우리 최강 이코노미스트 좀 풀어갑시다. 지금 네. 경제 지표가 이제 오늘이 월요일 녹음하는데 이게 우리 주할머 PD가 해줄지 업로드 할지 않을지 집에 가버릴지 모르겠는데, 경제 지표가 또 내일은 중국 지표가 많이 나오죠. 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부터 시작하죠. 주보 저희 나오는 거 4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16일입니다. 아마 목요일일 건데 16일 날 주의하셔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2분기 GDP, 중국 GDP가 발표가 되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유럽 쪽에서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사실은 이제는 꽤나 많이 풀어놓은 상황이고, 이거를 그냥 끌고 간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유럽 쪽이 약간 분위기가 반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까지 안 하던 양적 완화 정책을 조금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거 보시는 거 하고 더해서 이제 중국 GDP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국 GDP가 G2 관점에서 중국이 좋아진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지만, 1분기에 코로나가 확산이 된 다음에 중국이 2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 거면은 결국에는 미국이나 나머지 국가들의 2분기에 코로나가 확산된 다음에 3분기에 어떤 성적이 나올지도 미리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지표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국 지표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조금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 거 하나가, 신규 수주나 생산이나 이런 거야 당연히 중국 좋아졌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중국 정책적으로도 부양책이 나오고 이러면서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두 달 사이에 수출 수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글로벌리하게 막혔던 경제가 어느 정도는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림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얘네들이 수출 수주가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풀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너무 낙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보니까 7월 10일까지 네. 수출 보니까 마이너스 폭이 많이 줄어들긴 했던데 한국도. 이게 지금도 그림 보시면은 너무 낙관하는 거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너무 좋다라는 수준은 아니고, 지금 이게 50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확장세가 아니라 여전히 위축세인데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월간 GDP 보통 3개월 평균 내면은 분기 GDP 나옵니다. 이거는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지금 아직 2달밖에 안 나왔는데 4월하고 5월 GDP 평균 낸 게 그래도 한 4% 수준 나온다라고 보시면은 즉 이 6월을 모르지 않느냐라고 하시지만은 4월, 5월 나온 거 보시면은 6월도 비슷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평균 수치로 봤을 때 2분기 GDP 한 4%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수준이면은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미국 쪽은 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중국 농업은 내일 중국에서 IC 수입 관련해서 데이터가 내일 나오는 건가? 예정은 내일 중국 수입 데이터가 내일 나오고요. 아까 기사에서 중국 그 수입하는 업체들 서베이를 봤는데 뭐 생각보다 괜찮다는 얘기들을 나오고 있어요. 지금 GDP도 보면은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가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네. 컨센서스가 2% 중반이거든요. 지금 2분기 GDP가. 근데 만약에 4% 나오면 4% 나오면 서플라이 제약이 나오는 거니까 중국 쪽에 안 그래도 최근에 중국 증시가 뭐 일단 주식 먼저 올라가긴 했지만 중국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됐었네라는 게 한국 시장에도 중국의 수입이나 수출이 회복되는 게 좋은 이슈로 이게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가는 이슈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유추되는 게 섹터로는 아까 케미칼이 좋다가 네. 아니라 납사가 어차피 싸진 게 이번 분기에 반영되니까 그런 경도. 그치. 그러니까 좋다가 아니라 트레이딩 바이로 잠시 그 스프레드가 괜찮은 타이밍이니까 아직 디맨드는 모르지만 그래서 한번 해볼까? 워낙 뭐 이런 벌어져 있으니까 그치. 그럴 수 오늘 있죠. 좀 지나면 그런 타임들이 다 몰리는 게 이번 주인데 지향하는 지표는 중국 GDP가 정말 4%대가 나와주면 그러면 서프라이즈한 거예요.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이게 또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료는 저녁이나 오늘 얼마나 올려주겠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일 하던지 그러면 하여튼 들어오시면 아침부터 이게 엄청나게 막 떠드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이쪽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오늘 생기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중국 움직이면은 직관적으로는 그런 시크리컬들이나 그동안에 배제되어 있었던 애들 그리고 수입 데이터 중에 보면은 원유하고 저기 그 인프라 향 그 제품들 좀 수입이 좀 빨라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나온 거 있나 보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극은 했는데 뭐 이따가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성장을 끌어가는 그 유인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쵸? 봤었던 그런 애들인 것 같아서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이제 뒷받침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단기로는 거죠. 좀 한번 볼만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숲을 보면서 한번 뭐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제목을 정했던 게 그건데 중국이 이게 올해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 그렇죠. 또 하나는 우행 영미라도 녹음은 하긴 했어요. 네. 에코노미스트.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저번 주에 정말 저쪽부터 전부 다 뭐 연준이 이제 줄인다. 줄인다. 이 얘기를 다 하는데 내가 보니까 줄인 게 딱 두 개더라고. 레포랑 예, 레포. 수압이랑. 네, 그거 아니야? 맞아요. 기본 정책하던 건 줄인 게 없더라고. 집행을 안 한 거지. 근데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연준의 정책도 그렇지만은 얘기를 하시는 내용 중에 그 출처가 국내 뉴스 플로우예요. 아 그래? 예, 근데 국내 뉴스는 특이하게도 연준이 자산을 줄이는 거 아니냐라는 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뉴스만 그러지. 근데 미국의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요. 한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준이 자산이 줄었는데 이게 레포나 이런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뉴스도 반 정도 됩니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에이, 내가 본 그쵸. 뉴스도 그거야. 레포 이게- 얘기만 하던데. 이게 접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보실 때 연준을 무조건 이게 아마 QE 때 버릇 때문일 것 같은데 QE 때는 뭐 뒤쪽에 이제 2014년 이후부터는 그렇게 복잡하게 정책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버릇인 것 같은데 자산만 보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총 자산만 보고선 접근을 해버리면서 연준이 유동성 정책이다 아니다를 판단 내리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조금씩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게 이 5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는 S&P 500을 M2로 나눠 보면은 이거 S&P 500의 시총을 나눠준 거죠. 예, 시총입니다. 이거 만약 지수를 나눠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수는 말이 안 되죠. 저 예, 시총을 나눠주면. 예, 뭐 그림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좀 의미가 완전 달라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시총을 M2 이제 그 원래 금액으로 나누는 그림인데 이게 사실 이걸 얘기하시면서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는 주가 쪽으로 들어갈 게 더 많다. 아직은 배수로 봤을 때는 과거 이제 이
버블이라 얘기했을 때는 적어도 한 1.7배에서 1.8배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배수로 봤을 때는 한 1.45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룸은 더 많이 남아 있다라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 거고요. 저도 사실은 유동성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좀 의문을 가졌던 게 왜 이 6페이지에 왜 이 차트를 만들었냐면요. 근데 이 차트를 신중호 연구원이 아까 물어보더라고요. 이 잉여 유동성에서 주가 상승률이라는 거를 빼면은 결국엔 토톨리지 아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치. 나도 근데 동일하게 좀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그냥 막 표시를 잘못 써버려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잉여 유동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잉여 유동성을 계산할 때 제가 M2 증가율에다가 소매 판매하고 물가 상승률하고 주택 가격 상승률하고 주가 상승률을 뺐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 주가 상승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주가라는 요소를 아예 빼버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트에서는. 그래서 이게 안 가네. 이게 유동성이 M2 증가율에서 뭐 소매 판매 증가율, 주택 가격 상승률, 주가 상승률 빼줬다며. 거기서 다시 주가 상승률 또 빼준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M2 증가율에서 소매 판매 증가율, 물가 상승률, 주택 가격 상승률을 뺀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주가의 개념은 아예 안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래서 그 주가의 개념이 아예 안 들어 있는데 이 주가 상승률하고 그려봤을 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거의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가 상승률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 수치가 큰 개념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정책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결국에는 유동성 M2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구간에 도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줄어드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주가는 반대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IT 위기 때나 아니면은 IT 버블 때나 아니면은 서브프라임 주택 가격 위기 때는 이 개념상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경제 지표가 깨져버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유동성을 집어넣는데 그 유동성이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구간이라는 거는 문제가 생겼던 게 완화되는 구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때부터 주식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준이 IT 버블이나 서브프라임을 통해 가지고 배운 게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배웠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사태라는 거는 사실은 기업이 망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수요가 급감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기업이 망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주식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도 꽤 있었다. 살만한 매력을 가진 주식들도 있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빠진 다음에 유동성이 과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고요. 그 유동성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문제가 완화된다라는 측면이 잘 없었으니까요. 코로나가 완화되거나 아니면은 뭐 유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거나 이런 그림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그냥 반응을 해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유동성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느냐. 라는 판단을 하나 내리고 있는 거고요. 그 그림이 나올 때까지 적어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주가가 유동성에 의해 가지고선 급락할 가능성은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의해서 급락하는 가능성보다는 3분기에 유동성의 힘이 폭발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갔고 이 정도까지 유동성이 풀려 있는 상황이라면은 결국에는 마무리 국면으로 급락하는 게 남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버블이라는 거는 실물 경제를 굉장히 비트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경제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물 경제를 비트할 정도로 올라갔다라고선 판단하기에는 너무 그 괴리가 과거 버블하고 비교했을 때 작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올라온 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유동성 회수가 늦춰질 것 같고. 그렇죠. 그거는 그 과정에서 좀 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연준에서 2022년 CPI를 1.8%로 잡고 있거든요. 그럼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유동성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날 걱정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멀리까지 말고 이콘 쪽에서 한번 더 체크했으면 하는 게 내가 저번에도 어너멀리 현상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연말에 이제 어떻게 이번에 바이든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주식 시장이 조금씩 반영하는 같아요. 바이든에 왜냐하면 대한 반영은 저번 주에도 몇몇 보고서들 외국계 그거 보니까 예. 바이든이 결국 하면은 원래 법인세가 미국이 35였다가 20일까지 낮췄다가 예. 낮췄잖아. 한 20발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네. 이게 악재냐 아니냐 논쟁이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 과거에 언어논리가 어땠어요? 신종 팀장한테 한번 내가 전에 물어봤잖아. 이게 과거에도 보면은 이게 선거 전에 7, 8월이 좋았고 여기 사태도 났지만 9, 10월이 좀 안 좋았죠. 9, 10월이. 네, 그리고 아까 아침에 회의 시간에서도 내 기억에는 말씀하셨던 클린턴 때는 가을이 좋았던 것 같은데 잘못 기억했나? 92년 대선 때가 LA 폭동이 4월에 났었고 그때 6월, 7월이 안 좋았어요. 7월이 정확하게 안 좋다기보다는 7월부터 다시 올라갔는데 9, 10월에 좀 주가가 다시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거를 갖다서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92년 6월에 좀 저점을 찍고 9월까지 그러니까 6, 7, 8, 9는 좋았는데 11월에 대선이잖아요. 근데 10월에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공화당 아버지 부시가 재선에 실패하고 클린턴 민주당 대표가 됐을 때 후보가 됐을 때가 그랬는데 지금도 뭐 굳이 비교하자면은 바이든이 될지 아니면 워낙 많은 여론조사기관에서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의 지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이든에 대한 이제 정책이나 어쩌면 디스카운트 아니면 리스크 프리미엄을 주기 시작하는 단계가 오긴 할 텐데 그거를 이제 보면 좀 가까운 뭐 9, 10월 정도 가서 반영을 하는 사이클이었다 정도로 말씀. 지금부터 조금씩 어떤 섹터 같은 데는 반영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좀 그런 거 그런데 같잖아. 이미 좀 반영은 됐어요. 민주당이 어땠지? 제가 강영아? 민주당이 원래는 환경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바이든이 중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중도잖아, 같고요. 중도. 나머지 이제 그 떨어진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거기는 환경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 아마 시도할 이 행동은 파리 협약 다시 가입하는 게 첫 번째 시도고요. 기후협약. 예. 협약. 환경 쪽이 되게 부상할 것 같아서. 그렇죠. 환경 쪽으로 더군다나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는 전기차 이런 거 강한 좋아. 입장을 자동차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반기 괜찮은 거 아니야? 자동차 근데 그 비이클이 우리가 얘기하는 비이클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2차 전지 아니, 근데 뭐 현대차도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수소차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테슬라가 왜 굳이 이렇게 주가를 높게 받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차도 전기차 잘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로서는 그러면은 그거는 또 뒤에 싸움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시고요.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 때문에 뺄 수 있습니다. 10월하고 11월이 특히 바이든이 되면은 큰일 난다라는 얘기로 뺄 수 있고 그 빼는 거의 핵심적인 요소는 금융시장 규제하고 그다음에 세금 인상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묻고 싶은 거는 미국은 민주당이 되든지 공화당이 되든지 미국은 자본주의 개념에서는 정책의 연속성은 끌고 갑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게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5%냐 7%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올해 11월에 대선이 끝나는데 12월까지는 무조건 세금 인상 안 하죠. 내년에 경제를 올려야 되는 구간에서 과연 바이든이 금융시장을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인상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100%까지는 장담 못하지만 한 80%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다음 문제가 못한다는 거죠. 바이든이 가시권에 막상 들어오면 9, 10월에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인 거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있거든. 나는 그때 진짜. 단기 그쵸. 조정이라는 거죠. 법인세가 임박하면. 실제로 부과가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서둘러서 반영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정도의 리스크 프리미엄 그 정도. 반면에 이제 바이든이 되면은 어떻게 중국과의 무역 갈등 이슈가 약간 완화되는 거 그렇죠. 보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뭐 트레이드 오프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올린다고 하지만 급격하게 올려서 기업의 내지는 성장을 훼손하는 이슈로 가기에는 좀 애매하고. 아니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법인세가 올라가지고서는 손해가 나는 부분하고 중국과의 중미 관세를 없애가지고 수출 기업이 좋아지는 부분하고 어느 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지도 조금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한 4주에서 한 달 정도는 다 세상이 망한다 그러려고 나왔었어요, 완전히. 근데 그런 일 없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쩌면 7, 8월에 이거저거 막 시도가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숲 전체가 한번 좀 출렁이는 그러니까 예. 위로 그럴 수 반대 있겠다. 방향의 트럼프도 뭔가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렇지. 왜냐면 정책도 쓸 수 있는 뭐 트럼프는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할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복잡하게 왜 우리가 아직 판단을 못 내리냐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법인세 부분이잖아요. 법인세는 할인율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그러면 텍스하고 FX를 비교했을 때 그러면 바이든이 됐을 때 그러니까 테리프, 그러니까 텍스는 올라가는데 테리프는 낮춰지고 달러가 약해지는 효과가 미국의 기업한테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또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영어 너무 많이 쓰지 말자. 그러니까 관세와 법인세와 달러가 약해지면서 오는 이익이 상쇄가 된 게 트럼프 때보다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라고 봤을 때 단순히 법인세가 올라가는 부분은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라는 밑단에 순이익이 빠지는 부분들은 맞지만 근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매출이 올라가는 이슈, 그래서 매출이 20% 30% 더 올라간다는 것도 있을 비슷한 거거든요. 얘기가 뭐 말이 상관없지. JP 모건인가에서 그런 논리로 얘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상쇄된다. 네. 그렇죠. 상쇄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아요. 상쇄된다가 아니라 아니, 상쇄가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지금까지 막 그런 논리들이 근데 미국에서 다만- 치고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기대값에 대해서는 좀 10월 정도에는 불안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어찌 될지 모른다는 그러니까 그거가 그렇다면 7, 8월 열심히 달려보자라는 공감대가 저번 주말 정도에 이제 좀 생기더라고. 왜냐면 다들 기다려보자였거든. 한번 빠져라 하다가 그러니까 아까 최광현 연구원이 정확하게 아니면 시장에서 얘기하고 싶어 했던 게 그거 같아요. 지금 주가가 먼저 달려왔고 방향에 대해서 이제 레벨을 테스트하는 구간인데 중국이 생각보다 GDP 잘 나와주기 시작하면 미국도 그 록다운 했던 것들 봉쇄했던 것들이 좀 풀리면 이 정도 효과는 올 수 있네. 그러면 돈의 힘은 아직은 살아있고 펀더멘털 올라와줘. 그러면서 7, 8월 땡길 수 있죠. 왜냐하면 7, 8월에 데이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7월에 나온 중국의 2분기 GDP 보면서 미국이나 다른 유럽들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3분기 데이터 괜찮겠네 하면서 7, 8월은 땡길 수 있겠죠. 그게 월요일 테스트에 들어갔어요. 사실 아침에 나는 막 회의도 있었는데다가 막 전화도 몇 군데 와서 거의 그냥 딱 나는 그런 게 하나 좀 형이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딱 느낌이 비슷한 걸 묶는 게 모아지면 움직이거든. 모여지면. 근데 이제 아까 내가 뜬금없이 중호야 케미칼 얘기한 거야. 갑자기 스프레드 물어보기 시작하고 막 난리 났어 지금. 왜냐면 그걸 찾고 싶고 근거가 좀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은 거지 지금. 근데 이제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거의 목요일인가? 중국 GDP가? 예정은 그렇습니다. 목요일. 목요일 맞지? 예. 네. 다 그거 4%대 얘기 나오니까 들썩인 거. 근데 이거 할 바에는 정말 이제 본론 들어가서 결국은 더 뭘 사냐에 들어가는 건데 그 하기 전에 우리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연준 얘기 좀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아니야? 연준이요? 뭐 아까 연준은 그다지 걱정 안 하셔도 그러면 돼요. 네. 본론 갑시다. 오늘 뭐 나도 피곤하니까 본론이 뭐냐면 오늘 마켓 인사이드 나왔는데 내가 오늘 버인바트도 몇 번 얘기했는데 상당히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고 우리 저번 주에도 우리가 고민했던 주제고 저번 주부터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 2070 이상 비싸다 생각했는데 꾸물꾸물 올라가는데 이게 시가 기간 조정이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래도 한 6월부터 지금까지 시장은 그래도 대응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는 아래 위든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난 받아서 그렇죠. 이번 주에 좀 결론을 내달라고 신유고 팀장한테 최강 이코노미스트 부탁을 했고 그렇죠. 우리 하우스비 하는 사람들이 연다면 위로 엽시다 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 얘기를 먼저 했고 아까 뭐 케미컬이나 그런 애들 뭐 경기가 조금은 양적인 성장을 조금은 해야 되니까 이거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벨 가지는 거 바벨. 네. 이쪽에 성장률 놓을 수는 없단 말이야. 이건 가져가고 이 극단에 있는 것들 같이 놓고 한번 그렇죠. 해보자. 그렇게 가는데 중국이 올라왔을 때 자연 발생적으로 저 밑단에서 스프레드 깨지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수요가 올라오면 경쟁자들이 조금씩은 해체가 되니까 수요가 발생하니까 최악은 벗어나는 거에 대한 건 오케이인데 우리가 중국이 올라오고 성장이 나오고 지향점으로 갔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가 붙어갈 수 있느냐 저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같다 제일 세이브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가 이런 얘네들이
수익률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순위로 정의했을 때 1등이 아닐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장보다는 아니면 시장을 끌고 가는 하나의 리더는 될 수 있겠다라는 지금부터 네, 그런 내가 생각에서 원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름에 쪼고 보고 있던 게 그 저번에 이거 혹시 궁금하시면 유지훈 연구원 녹음했던 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청취자들한테 한 얘기야. 근데 여름에 예를 들어서 위아, 모비스, 현대차 이런 걸 한번 사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PBR로 가치주 개념으로 보면 이게 하나 좀 나는 남아있다 봤거든. 반도체 있고 뭐 카카오 같은 성장주야 그냥 가져가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언제 시작하냐의 고민이었는데 만약에 여름에 장이 있다면 그게 빨리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난 들었거든. 오늘 나는 뭐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아침부터 계속 동일하게 지금 시점에서도 자동차 주식들 지금 전화 오면 그냥 자꾸 케미칼 얘기하고 이러길래 그럼 자동차 사러 했었냐.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답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외국인이 바스켓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대형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숲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외국인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이 좋아지고 미국은 생각보다 성장이 떨어지니까 달러가 약해지고 위안화가 강해지는 거고 위안화 강해지면 외국인들이 이머징을 사는 그 모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동기부여를. 그러면서 한국의 원화가 강해지면서 외국인이 사 들어오면서 외국인은 살 때 대형주를 사잖아요. 뭐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얘기 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들어오다 보니 삼성전자도 그래도 시장보다는 좀 이기고 있고 많이 좀 갭이 떨어져 있었던 소위 말해서 현대차부터 아까 로케라든지 이런 것들도 외국인의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머징을 사는 사이클에 중국이 특히 이머징도 뭐 중남이나 이런 게 아니라 동아시아 이머징을 사는 거에 근거를 중국이 만들어주고 있고 그 안에서 한국도 격가지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굳이 바텀업에서 그 논리를 찾았을 때 명확하게 그래도 이거는 괜찮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 큰 거가 뻔히 보면 큰 형님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배제하고 시장을 대응할 필요 있느냐. 굳이 머리 아프게 막 요거 연결어 갖고 대응할 거보다는 반도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사자. 이거 사고 대응하자. 그 얘기를 한번 차분히 한번 들어봅시다. 예. 자료는 오늘 나온 시청 탑10 꿈과 현실 갖고서 얘기하겠습니다. 꿈은 이제 그동안에 올라왔던 주도주 아니면 나아진다는 거에 대한 베팅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 1번에 지금은 약간 또 시가총액이 NC소프트가 현대차에 또 밀리고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게 시가총액 상위 10개를 이렇게 싹 보니까 지금 시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2등이고 근데 3등부터 10등까지 삼성전자 우선주를 빼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꿈이라고 하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라든지 뭐 셀트리온, 삼바로 그다음에 뭐 2차전지인 LG화학,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만 합쳐도 45%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국이 시총이 변화가 정말 다이나믹하고 우리가 1등 기업은 너무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많이 안 받겠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시장 내에서는 이런 꿈에 대한 베팅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꿈에 대한 베팅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뭔가 근거나 소위 말하는 실적이나 아니면 펀더멘털이나 경제적인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이유를 찾아야 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 차트를 만들다 보니까 4페이지에 있는 그림 2번의 차트가 저는 좀 만들고 나서 좀 재미있고 약간의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코스피는 이 수출 금액에 있는 코스피하고 동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 지금까지 그냥 500억 달러 를 중심으로 계속 유지가 됐었던 거예요. 외부 환경의 충격으로 2015년이나 코로나 사태 때 한 400억 달러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좀 회복하는. 그러니까 글로벌 무역량이 상당히 많지 않고 공급 과잉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 500억 달러는 3개월 평균 수출 금액이야? 네, 그러니까 뭐 3개월 평균이기 때문에 월 한 500억 달러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400억 달러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베팅하는 타이밍은 이렇게 500억 달러에서 벗어났는데 이 다시 대외 수요나 정책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매출이 일어나서 수출이 올라갈 때 요때 외국인들이 사더라고요. 한국 시장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 시장에 대한 성격은 그래도 내수는 이 추세전으로 계속 올라가는 사이클이었고 정책이라는 거는 모든 나라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정책을 피진 않잖아요. 중국도 자기네 정책을 피는 거고 미국도 자기네 수요를 위한 거고 한국의 정책도 일단은 내수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내수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나오는 거는 확실하고 대외 수요는 불확실하다 보니까 대내 수요, 즉 우리가 흔히 뭐 CJ 제일제당이니 아니면 이 안에서 수요에서도 잠식하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베팅이 이 선상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5페이지의 그림 3번에도 넣어놨는데 이건 아까 추세를 좀 보기 위해서 3개월 평균한 거고 이 월간으로 소매 판매를 보니까 아직 6월 건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5월 달에 한 41조 우리나라 내수 판매가 41조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거의 평균선을 완전 추세로 복귀한 거네. 그렇죠. 추세로 복귀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균이 38조 원이기 때문에 명목 금액상으로는 예전 수준을 다 복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난지원금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 내수에 대한 베팅이 더 계속 되려면 안정적으로 이 추세선이 우상향한다라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완전 기본적인 기본이지만 고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차트가 재미있는 게 그림 3번을 보시면 코로나19 이전에서 지금 한 3개월 동안 빠진 이 일자리가 86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회복이 극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올라온 거는 재난지원금 효과가 굉장히 컸다. 이 재난지원금 효과로 인해서 내수가 붕괴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부터는 7월 이후에 또 재난지원금 효과가 또 사라지는 데다가 고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내수가 생각보다 이게 옆으로 갈지 다시 빠질지 고민의 타이밍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이나 활력을 보여줬었던 여러 내수주들이 과연 계속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붙는 거고 이거의 해결점은 결국 고용이잖아요. 근데 고용이 우리나라가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4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물론 그림사에 보는 것처럼 도소매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교육 서비스라든지 이런 업종에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이 있는 것도 맞지만 사실 제조업체도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제조업체가 전체 일자리의 16%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도 써놨지만 6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의 고용의 변화는 결국 산업생산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공장이 돌아가려면 수출이 돼야 된다는 논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만 얘기했었던 한국의 내수주가 계속 가려면 아이러니한 게 아니라 수출이 잘 돼야 내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과 내수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의하는데 당장 이러한 선순환 구도가 작동되려면 네. 글로벌 교역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글로벌 교역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가 2011년부터 무역이 안 늘어났는데도 500억 달러 정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니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도 500억 달러 정도를 했었잖아요. 그 이상 했었던 사이클이 2017년, 18년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500억 달러로 회복하는 정도의 수출 모멘텀인 거죠. 500억 달러 회복이 되겠냐는 거지. 중국이 풀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아까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그 시그널이라는 게 수출 수주가 중국에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좀 나아지는 그림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무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는 내수주로 가야 된다라는 개념도 있는 것 사실 같아요. 나는 그게 강한 편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건 한 달간 잘 맞아왔거든. 이게 회복이 안 되면요. 내수는 절대로 이 이상 위로 못 올라간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럼 내수도 이유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추세 선상에 이 연속성으로 우상향했던 모습을 그렸던 이유는 결국 그 안에서 고용의 계속적인 어떤 증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중호 연구원이 얘기하는 거는 내수라는 게 과거와 다른 게 위가 아래가 다 막히사. 예를 들어서 해외 여행 못 가지만 국내 여행은 활성화되듯이
근데 근데 그 공장을 돌려야 그게 되잖아요. 음식료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중호 연구원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내수주가 계속 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수출이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동의하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언제냐인데 이게 되면은 좋겠는데 그 언제냐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중국의 GDP일 수 있는 거고 중국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위안화가 강세로 보이고 외국인이 한국을 사는 모멘텀은 수출이 되고 원화가 강세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 베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트가 그림 7번에 넣은 게 내수와 수출의 어떤 레이쇼를 그려놓은 거예요. 한국의 내수 판매하고 우리나라의 수출 금액을 이제 베이스를 동일하게 해놓고 그린 건데 그려놓고 저도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그린 거긴 하지만 한국의 $1 환율하고 내수 수출의 레이쇼가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수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추세적으로 쭉 끌고 오는 그런 약간 변동성이 적은 그러다 보니까 PC 소비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근데 한국의 $1가 약해졌다 위로 간다라는 거는 수출이 별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수출이 별로 때문에 내수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구간인데 지금 고민은 뭐냐면 한국을 더 사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리는 이 원화가 강해진다는 논리이고 중국이 위안화가 강해진다는 논리인데 그랬을 때 내수 수출의 레이쇼가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한 베팅이냐 그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에 대한 베팅이냐면 내려가는 거에 대한 베팅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수보다 수출이 잘 된다라는 건 내수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400억 달러로 빠졌던 게 420, 430, 440 된다는 거에 대한 베팅이 지금부터 시작된 거고 이게 사실은 대형주 외국인이 사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워낙 강세 구간. 그리고 워낙 강세로 구간으로 간다라는 논리 자체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것도 있지만 업종별로도 뭐 우리가 보통 워낙 강세 얘기를 하면 그림팔에 이렇게 몇 개 제가 좀 그냥 굳이 자의적으로 구분해 보니까 한 15년 동안에 한 7번의 원화 강세 구간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원화 강세 구간이 곧 수출이 잘 되는 구간이고 그 수출이 잘 되는 구간이 곧 주도 업종들이 나오는 구간인데 아시는 것처럼 뭐 2000년대에는 조선이나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나 제약이나 뭐 내구 소비, 의류, 이런 화장품이나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밑단에 시총에 큰 영향을 안 주는 기업들이긴 한데 어쨌든 얘네들이 지금까지 어떤 시장에 원화 강세일 때 수출이 잘 되는 모멘텀. 우리가 보통 원화 강세하면 내수 지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원화 강세가 될 때는 오히려 수출주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7번에 가장 최근에 원화 강세일 때의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발현이 되고 있고 제약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시가총액 탑10에서 주도주로서의 자리를 맡기고 있는데 여기 데이터를 다 만들어봐도 반도체가 다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왜 이런 지금 상반기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하반기에도 부진할 것이냐라는 이제 고민을 이제 담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8페이지에 보시면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상치 대비 가이던스가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율을 보였는데 이거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의 주가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림 12에 보시면 내일 아마 얘네들은 발표 예정은 있지만 그날 발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내일 중국의 수입 데이터가 나오고 중국의 수입 데이터가 마이너스 한 10%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월의 5월 데이터가 마이너스 16%에서 좀 개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출도 동일하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로 좀 회복이 되는 그림을 좀 보여주면은 그 안에 중국이 수입하는 품목 중에 1등이 IC라고 집접해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반도체 수출과 관련된 그런 품목인데 요게 잘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중국의 수입 데이터가 예상만큼 나와주면 그러면 한국의 이 12개월 포워드 순이익이 지금 최근에 좀 저점을 다지고 있는데 올라갈 만한 리비전이 상향될 만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가 강세로 보인 거가 이런 수입 데이터가 좋아질 거에 대한 좀 선행 지표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최근에 아니면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사들어 오기 시작하는 게 이머징에 대한 자본 배분, 그러니까 자본 배분 거기다가 한국의 대형주를 사는 그런 이슈를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그림 13을 보시면
그러니까 차트가 위안화하고 한국의 원화 그려보면 똑같고요. 위안화를 뒤집어 놓으면 한국의 수출하고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트레이드나 아까 올라갈 수 있겠냐, 수출이 좋아지겠냐라는 모습에서 물론 중국이 한국 거를 안 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회복에 대한 방향성은 위안화 강해지는 게 더 좋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7월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한국의 수출 비중에서 중국이 약간 왜곡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30%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추세적으로 올라갔다기보다는 중국 이외의 지역의 어떤 수요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으로의 품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건데 해석을 하자면 중국의 수요가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도 반도체하고 반도체 장비가 거의 40% 차지해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물품 중에 40%는 반도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좋아지는데 반도체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겠냐라고 반문을 드리는 겁니다. 화장품 수출하는 시대가 아니라 아니 화장품도 수출은 하는데 이제 그 옛날에 그 그로스가 그쵸. 안 나오는 거지. 이렇게 2019년 말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반도체 비중이 워낙 강하거든요.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나 패권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IC나 반도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쪽의 모멘텀은 저는 계속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꿈에 대한 베팅이었다면 현실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거 그리고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사들어 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에 7, 8월이 시장이 상당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좋았을 때 시장에서 대응을 하기 편한 거는 사실 반도체를 사들어 가는 거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11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한국의 수출이 돌아야 외국인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 외국인이 시장이 이렇게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팔았냐라는 얘기를 딱 하나의 지표만 보여드리면 한국의 수출이 계속 빠졌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수출이 돌아서게 되면 외국인이 사는데 외국인이 산다라는 거는 수출이 돌아섰기 때문에 사기 때문에 수출이라는 거는 대형주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돌아오면 아무래도 중소형보다는 대형주가 좀 퍼포먼스가 좋았고 외국인 뭐 원화 강세 수출이라는 조합에서 봤을 때는 시가총액 탑 10을 사면서 반도체를 빼놓지 말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2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18이 야 그럼 반도체가 올라가면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것들이 빠지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뭐 그럴 가능성은 있기도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 이슈 이전에도 이 흔히 얘기하는 지금 현재 10종 탑 10에 있는 기업들은 꾸준히 시장에서 성장이나 이익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시총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사이클이 있긴 있었거든요. 약간 스킵한 차이트도 있긴 있었지만 지금은 성격 자체가 만약 중국이나 글로벌 디맨드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됐을 때 한국에서 시장의 어떤 힘이 높아지는 게 어디 쪽이냐 그러면 이 뭐 그림 18에 있는 종목들이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 그래도 시총의 28% 이상 차지하는 반도체가 숫자적으로 건덕지가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반도체 그리고 지금 이따가 뭐 한국이나 미국의 실적 시즌에 대한 데이터도 아마 같이 방송을 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시장의 어떤 진입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결국 최소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혼자 못 간 거고 맞아요. 얘들이 좀 움직여줬을 때 어떨까. 그리고 뭐 그렇다고 기존에 끌어왔다 성장주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옆으로 가고 맞아요. 또 상당히 부진했던 가치주들이 거의 죽을 썼거든. 그런데 이제 아까 했던 숲을 사러 들어오는 자금이 들어오면 좀 움직일 거고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주주라는 게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도 바스켓에서 들어오는데 이게 숫자로 계속 보여주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는 수익률이 조금씩 계속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만약에 뭐 반도체다 그러면 숫자로는 나와주는 타이밍이니까 그러면 얘는 소위 말해서 시장과 같이 붙어가는데 좀 다른 종목들은 좀 크게 시장에서 한 번쯤 이렇게 한두 번씩은 좀 반응이 나오는데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비중을 계속 높여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냐라는 거는 좀 약간은 퀘스천이 붙은 상황이긴 하죠. 전 뭐 아까 센터장님 얘기하신 자동차 쪽에는
관심 계속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차피 테슬라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테슬라가 약간 저는 애플 같다라는 느낌 들거든요. 스마트폰 시작할 때. 그래서 애플 감성처럼 테슬라 감성이라는 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들어가는 재료 같은 거는 삼성전자 반도체 들어가는 것처럼 2차 전지 들어가는 거고 뭐 나머지 공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꼭 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자동차 업체들 다시 한번 기회 올 수 있다. 재편되는데 그때 어떻게 기회를 잡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내수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여행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수가 올라가지 않느냐. 그거를 보신다면은 저는 지금 내수 쪽에서 각광받는 종목보다는 내수에서도 약간은 무게중심이 이동하셔야 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에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는 아닌데 요즘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코로나가 때문에 경제 활동이 멈추고 나니까 이제 파리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환경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진 폭이 작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글로벌리하게. 그 얘기가 그러면은 지금 요즘에 이제 글로벌리하게 논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 긍정적인 현상이 작다면은 파리 협약을 훨씬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더 세게? 예, 더 세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택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배터리 사야겠다. 그러면은 예, 친환경 쪽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예.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엄청 비싸 보여가지고 내가 좀 그랬는데 그랬더라. 근데 뭐 저는 이제 굳이 삼성전자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장에 살만한 거리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생각은 하는데 그냥 우리가 편하죠. 그동안에 끌고 왔었던 나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주요 근거를 삼성전자나 이제 반도체가 일단 한번 만들어 주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의 어떤 마무리는 전자가 해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런 전자가 말씀을 아직 분출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답답하신 뭐다 보니까 또 기승전 삼성전자가 돼버려서 왜냐하면 얘네가 숫자나 이런 것들 나와서 한번 글로벌리 뭔가 그래도 최악에서 벗어났고 한국도 수출이 그래도 이 정도 되고 이러한 것들의 선순환으로 내수도 조금 더 된다라는 근거의 어떤 하나의 뭘까 트리거 아니면 연결고리로서 삼성전자가 한번 치고 가줄 타이밍인 것 같고 그래야지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 더 치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매개체로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지금 타이밍에서 좀 사놔야 될 것 같고 얘네가 좀 치고 가서 2200일 2300을 뚫어놓고 나야 또 다른 애들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한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가장 오늘 뭘 쟤들 셋이서 괜히 뭐 심각한 척하고 말하는 것 같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저희가 지난 한 2000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좀 스탠스를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신중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지금 오히려 이런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가치가 살아가는 사회가 돼가면서 그리고 주식시장에 베팅하는 분위기는 쉽게 안 멈출 것 같다면 그런 위가 열린다는 걸 생각하고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가 그랬을 때 뭐 갖고 올라갈까 고민한다면 사실 안전한 걸 사람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 같은 게 더 선택될 확률이 있고 대형주를 선택할 것 같다는 거죠. 저희들 생각에 대형주를 선택할 것 같아서 그게 어디까지 갈지 그건 다음 문제고 또 하나는 아까 최강 이코노미스트랑 얘기했지만은 아마 시장을 좀 약간 톤다운 할 수 있는 시기는 9, 10월일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이 경제 지표도 해당되겠지만 사람들이 그 개인들 비중이 높아져서 더 그게 심해질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 선거 이슈 같은 게 또 나오면 괜히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7월, 8월 휴가 시즌인데 열심히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오늘 저희 스트레티스트랑 저희 이코노미스트 모시고서 저희들 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더 공격적으로 나가자. 이 시점에선 뭐 위를 좀 여는 걸로 보고서 가는 게 지난 한 2, 3주간 2-3주간 좀 멈춰 있었던 시장이 2200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해서 저희는 오늘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 짓죠. 네. 예. 이리 오더라. 이리 오.